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10일 수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에 도청 감청, 대통령실도 뚫리는 도청 감청 이게 나오니까 말을 못 하겠어요. 어디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라던가 내지는 좀 중요한 얘기 해야 될 타임이 되면 상대방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어디 숨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과 불안과 뭐 이런 게 갑자기 막 솟구쳐 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대통령실은 철통 보안이다 걱정하지 말라 하니까 그분들은 마음 편하게 잘 지내시겠죠? 부럽습니다. 자, 묘영의 뉴스 인사이다 진행을 맡고 있는 묘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꽉 막힌 속을 시원하게 한번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희 기자 뉴스픽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한동희 기자의 뉴스픽 시간에는요. 이 천공 관련 중요한 후속 보도가 단독으로 이어집니다. 이 얘기 한번 제가 좀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고요. 최진범 교수와 함께하는 정치 현안 얘기 시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배프의 촉 시간에는요. 최근 심각해진 마약범죄 실태 해법 심각해진 건지 심각해지라고 하는 건지 제가 보기엔 심각해지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심도 깊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심각해졌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빨리빨리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장관 화이팅 하시고요.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뉴스픽 하겠습니다. 네, 어린 생명을 살리자 베이비박스 후원 우리가 하고 있죠. 뉴스토마토에서 우리 아이 재단 후원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아이들을 너무 예뻐하는데 특히 저렇게 애기들 보면 이렇게 hormon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아이들 이 미혼모 돕기 베이비박스 후원하는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진짜 애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집에 이런 생각 갑자기 합니다. 네, 아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애들 보고 빨리 어떻게 해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할 수도 없고, 참, 곤란지경에 빠져 있네요. 자, 여러분들, 능력 되시는 분들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기들이 천사예요. 중요한 건 사람이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한동인 그런 의미에서 이 사회적 책무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한동인 기자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뉴스픽 시간인데요. 요즘에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이다 이런 제목으로 지금 우리가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본인의 네. 반성을 좀 한번 해볼까요? 반성. 저 열심히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오늘 단독 보도도 있으니까 좀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직 미혼으로서 생산활동을 네.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반성하라 그랬더니 딴 네. 얘기라고 했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한동인 기자 요즘 열일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또 한동인 기자 응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건 뭐 간단하게 네. 한번 살펴보죠. 도청 대통령실이 뭐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민주당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다. 이러면서 지금 화를 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제 이제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 그리고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용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식 입장인데 어제 민주당에 대한 얘기가 담겼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자해행위자 국익침해 행위다 이랬는데 지금 민주당이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해서 국민을 선동하기에 급급하다. 지금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 민주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김태호 1차장인가요? 네, 1차장입니다.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고 상당 부분이 위조되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리고 미국도 같은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미 국방부의 크리스 미거 대변인은 현지 시각으로 10일 날 기자들에게 매우 민감한 기밀 정보가 대중에 유출됐다. 이것은 국방부와 다른 미국 정부 기관들이 해온 작업을 알리는 데 사용한 매우 민감한 기밀 문건이다. 이 문건은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작성한 거 맞다 이런 식으로 시인하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 정부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정보 문건이 미국 정보 당국이 작성한 실제 보고서라는 점을 사실상 시인하면서 이 미거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일이 국가 안보에 매우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문서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관련 작전, 다른 정보 사항 등에 대한 업데이트를 고위급 인사들에게 제공할 때 사용되는 포맷과 매우 유사해 보인다. 물론 뭐 일부 문건은 좀 변경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이런 종류의 문건을 공개할 때 거치는 기본적인 작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 김태호 차장이 얘기한 거 하고 미국에서 나온 얘기는 완전히 다른데 왜 미국에서 나온 거 하고 똑같이 이거는 가짜뉴스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지금 문건이 위조됐다는 사실에 뭐 견해를 일치했다. 한미 국방부 장관 통화 내에서 나온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발언 외에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지금 도감청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못 박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이 직접 원본 문서와 대조해서 확인이라도 해봤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뭐 민주당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늘이 빨간색이라 하면 빨간색이야. 내 말에 토달면 배반형이야 라는 영화 대사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문희 비서관하고 김성환 실장하고 나눈 대화 내용이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하고 비슷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한 거 아니래더라 이렇게 막 그냥 넘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 거기에 있었던 물론 지금은 다 그만뒀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현재 대통령실에서 확인하는데 야 내가 그렇게 말한 거 맞아 라고 한다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아니다라고 왔다는 거는 사실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근거는 안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이거더라고요. 김 차장은 미국 측의 도감청 논란과 관련한 우리 입장을 전달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할 게 없다. 왜냐하면 누군가 위조한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분은 정말 사고방식이 특이한데 도감청 논란이 일어났고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라 외국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외국에서 지금 전부 다 항의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항의 안 하고 있는 우리나라만 바보가 돼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인 좀 해봐라. 우리 입장을 전달해라 했더니 전달할 게 없다. 이거 다 가짜인데 뭐 하려고 전달하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이렇게 이거 심리학적 용어로 부정이에요 부정.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중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상황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야. 아예 난 그런 일 없었어. 이렇게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나 괴롭히려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완전히 상황이 왜곡돼 버리죠. 근데 어쨌든 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지금 미국 측과 관련해서 양국 정보 공유의 강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니 남의 나라가 우리나라를 대통령실에 도청했는데 양국 강화의 계기가 된다고요? 네, 정보 공유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미국 거 뭘 정보를 공유하고 있대요? 우리나라도 미국의 대통령실에다가 이렇게 도청하고 있대요? 게다가 지금 좀 전에 우리 한동인 기자가 말한 것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도감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태호 실장이 마치 아무것도 없었고 문제 없다는 식 말은 했지만 그 말을 잘 들어보면 결과론적으로는 미국에서 뭐 지금 발표되고 있는 그 문건이 가짜다, 위조됐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김태호 실장이 말하고 있어요. 김태호 차장이.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실제 대통령실이 뚫렸냐 안 뚫렸냐 도청 감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냐 아니냐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뭐 다른 방법으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부정을 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잘 들어보게 되면 초창기 때는 이문희 비서관하고 김성환 실장의 얘기가 이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걸 보면 맞는 거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지배적이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실이 프레임을 바꿨어요. 이거 지적하고 얘기한 사람은 다 자행위하고 국익을 침해하는 나쁜 놈이다. 이제 제2의 MBC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도만 하면 MBC처럼 국익을 침해하는. 다행히요, 우리는 대통령 전용기 안 타도 돼서 대통령 전용기 안 타도 되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김건희님의 비밀을 알지 다른 도청 내용 미국이 까면 아찔하지 않을까요? 이 찬우님께서 또 우리 후원해 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사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까지 얘기가 다 나간다 그러면 사사로운 대화도 다 도청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안 찜찜할까?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옛날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아서. 메르켈 대통령 독일에 10년 동안 핸드폰을 감청 도청 당했었잖아요. 네. 그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일반 사인이 그랬다 그래도 말이 안 될 텐데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남의 나라의 대통령, 남의 나라 총리의 핸드폰을 그런데 그때 강력히 항의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우리 대통령은 항의도 안 한다 이런 얘기군요. 참 특이합니다. 자, 바쁘니까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에게 무속인 천공의 실체를 알리는 내용의 탄원서가 일찍이 전달이 됐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묵살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뉴스토마토에서 저희가 이제 취재를 4명을 총 했는데 전직 정법시대 간부 A씨, 그리고 천공의 측근으로 활동했던 B씨, 그리고 천공을 만난 뒤에 그 실체를 추적해왔던 C씨와 D씨 등이 이제 계속해서 접촉을 했는데 천공의 사생활과 위법행위 등에 관한 자료를 모았고 이 부분을 모아서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법시대 간부 A씨, 그다음에 천공 측근이었던 B씨, 10년 동안 천공을 실체를 추적하고 있는 C씨와 D씨 4명을 접촉을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자료가 엄청나게 지금 모여있군요. 네, 그래서 자료를 좀 보면 5가지 내용입니다. 천공이 정법시대 신도들의 회비를 빼돌려서 비자금을 조성한 내용, 그리고 천공이 경남 함양균 일대에 땅을 차명계좌로 산 정황과 그리고 구입한 땅의 주소지, 그리고 3번째로 천공 관련 단체들의 조직도, 그리고 4번째 천공이 여신도들과 이제 성관계를 맺고 혼외자를 탔다라는 의혹. 그런 것도 그리고, 있어요? 네, 5번째는 천공이 윤 대통령 내외와 인연을 강조하면서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주장. 이렇게 총 5가지로 요약이 되고 이 5가지 사안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을 했고 이제 경호처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이 모든 과정이 묵살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요. 자, 회비 빼돌려서 비자금 조성했다. 그다음에 차명 계좌로 땅을 샀다. 그러니까 재산을 다 불리고 있군요. 그다음에 천공 관련 단체들이 지금 조직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 여신도들과 문란한 성관계를 맺고 혼외자를 두었다. 대통령 내외와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혹세무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요즘에 나는 신이다의 정명석 교주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JMS?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 된 이 대통령에게 조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제2의 국정농단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하에 탄원서 30쪽 분량의 탄원서를 작성을 했고 전달을 했는데 일단 김용현 처장에게는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적어서 보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는 비서를 통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측근 인사를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 이 모든 게 묵살된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이 지금 뉴스토마토에서 단독으로 취재해서 네. 보도가 나갔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요? 오늘 아침에 나온 오늘자로? 거예요. 네. 자, 여러분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뉴스토마토 기사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김용현, 한동훈의 천공 탄원서 전달했으나 묵살되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갔어요.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한번 해줘보시면 좋은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그거군요. 이런 문제가 많아서 지금 아까 말한 그 4명이 네. 김용현 경호처장에게 문자로 이런 사람하고 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 네, 또 다른 사람들도 이 문제가 있으니까 심각합니다. 조심하세요라고 한동훈 장관에게 네. 연락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천공이라는 인물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게 2021년 10월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토론회도 있었고 천공 관련 의혹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을 한 게 3월 달입니다. 2021년 3월 달. 그러니까 2021년 10월 달에 그 대통령 후보들 경선한다 그러면서 네. 유승민 전 의원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때 텔레비전에서 네. 뭐 토론하기 직전에 얘기했던 그 즈음이 사실 가장 네. 드러났던 시기잖아요. 근데 네. 그 시기보다 전에 7개월, 7개월 전에. 7개월 전에 이미 천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투처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군요. 네. 정확한 시점으로 2021년 3월 6일에서 7일 사이고요. 이때는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연수원에 자천돼 있던 시기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3월 4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한 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탄원서를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 전직 정법시대 간부 A씨의 증언에 따르면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 천공을 자주 만나서 네. 용채를 줬다 이렇게 말했어요. 용채가 뭡니까? 돈을 줬다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채 같은 걸 네.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에 천공을 자주 만났고 천공에게 이런저런 뭐 얘기를 물어보고 그랬나 봐요. 아마 좀 속 답답하고 이럴 때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네. 그리고 이제 복채 비슷하게 주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당선된 이후로도 네. 천공과 대통령이 통화하는 소통을 이어갔다라고 A씨가 이 정법시대 네. 전직 간부가 말을 했고 그 이후에 천공과 이 같이 다니는 그 여자분 신경애 씨인가요? 그분은 뭐 사기꾼이며 범죄 집단과 같은 조직이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한 게 아니라 이 A씨라는 분이 말했다는 거고. 주장입니다. 네, 그러면서 천공이 대통령 내외 관계를 팔아 혹세무민한다. 제2의 국정농단을 번지기 전에 처리해야 된다. 30쪽 분량의 탄원서를 작성을 해서 김용현 경호처장 그리고 한동훈 장관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달이 됐는데 왜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전달이 이제 뭐 직접적으로 전달된 건 아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비서를 통해서 전달했다는 게 주장인데 네. 이 당시에 이제 탄원서를 전달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한동훈 장관이 천공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알게 되면 이제 윤 대통령으로부터 천공을 떼어놓을 사람, 자신들의 편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한 장관에게 탄원서를 주고 나서 이틀 뒤에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신분이 매우 두터운 어떤 변호사를 만나서 천공 조심하라고 알려달라고 부탁했고 탄원서도 주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직접 전달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이제 윤 대통령의 모든 법률 문제를 관리하는 친구에게 넘겼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받았는데 직접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직접 받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까지 확인이 안 되고 네. 아하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김용현 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수위 시절만 해도 천공에 관한 문자를 보내면 감사합니다라고 답을 보냈었는데 김용현 경호처장이 네, 취임하고 경호처장이 된 이후로는 답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네요. 그 CC와 DC, 그러니까 이 천공 문제를 추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2022년 3월 9일에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김용현 경호처장과 접촉을 하면서 안면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직접 접촉하면서 천공이 대통령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라. 천공은 위험하고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나라가 잘못된다. 이런 문자를 6에서 7차례 정도 보냈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반응이 없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래서 이게 천공 개입 의혹에 대해서 김용현 처장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일명식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만약 이게 지금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용현 처장이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또 좀 자주 알았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천공에 대해서 어쨌든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여기저기서 이게 전달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묵살이 된 뒷배에, 묵살이 된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A씨의 입 주장인데요. 대통령 측 인사에 따르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천공을 지적하는 방송을 했는데 그랬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보고 천공 조사해야지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천공은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는 분인데 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말렸다. 이렇게 A씨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쨌든 뭐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자꾸 왔다 갔다 했든 뭐 도움을 받았든 그것과 무관하게 어쨌든 MBC에서 취재하니까 조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김 여사가 천공은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은 분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아마 못하게 말린 게 아니냐 이런 네. 추측인 거죠. 그래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경호처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부에 요청을 반론 요청서를 보냈는데 일단 경호처에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법무부는 답변을 보내지 않기로 정리했다라면서 답변이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처장과 한동훈 장관에게 사실관계 확인해달라 하면서 변론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적어서 보내달라고 했다는 건데 네. 경호처는 묵묵부답이고 침묵하고 있고 한동훈 장관 즉 법무부에서는 답변 보내지 않겠다. 답변할 내용이 없다.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취재를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저희 탐사보도부에서 지금 4명을 꾸려서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 있고 저번 천공 의혹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후속 보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근데 뉴스토마토는 이렇게 뭐 MBC까지 큰 데도 아닌데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되겠어요? 나중에 또 고발당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할 때 도와주는 방법은, 혹은 응원하는 방법은, 혹은 진실이 계속해서 알려지길 원하는 마음이라면 이분들이 격려하는 방법은 그 기사를 열심히 읽고 나르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실관계를 나름대로 또 확인해보고 이런 행동일 겁니다. 자,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이게 거짓말이라면, 잘못된 취재라면 뉴스토마토 혼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고 그럴 개연성이 매우 높은데 사실관계 파악을 못하는 상황이라 그런다면 우리라도 사실관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한동희 기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에는 또 이 뉴스피커는 기자가 바뀔 수도 있겠군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잘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도 열심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네, 버텨보겠습니다. 네, 한동희 기자하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영희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죠? 잠시 기다리시면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짜라자님께서 또 베이비박스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한동인 기자 이렇게 응원한다는 댓글이 그냥 엄청납니다. 한동인 화이팅! 한동인 열심히, 한동인 잘해요. 힘내세요. 멋쟁이, 토마토 기자님도 훌륭해요. 한 기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세요. 예, 애국자다. 내보내도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는데요. 자, 오늘 한번 한동희 기자 언제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드래곤님, 또 우리 후원 자주 해주시는 분입니다. 드래곤님, 감사합니다. 네. 항상 이분이 이렇게 통 크게 해주시는군요. 자,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정치권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속사포처럼 쏘아드리는 바로 이분 꼭 필요하죠. 열받을수록 발음이 정확해지는 시사계의 촌철살인 래퍼 랩진봉 최진봉 교수와 함께 오늘의 정치권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 말이 되게 저도 엄청 빠르잖아요. 네. 최 교수님도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발음인데 정확하시고, 예, 표정도 아주 좋아요. 예. 완벽하죠. 네. 아유, 참, 잘난 척도 정말. 네, 아침부터 이 잘난 척을 들어줘야 되나? 그래도 듣겠습니다. 아쉬우니까. 자, 미국 CIA 국가안보실 투척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방미 출국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양국 국방부 장관의 통화 내용이라 그러면서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대해서 한미의 평가가 일치한다 뭐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속되어 있는 기사들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는 이 문건 사실이다 인정한 걸로 나오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미국 말이 맞죠? 뭐 누구 말이 맞아요? 물어봐. 아니 그리고 뉴욕타임즈가 맨 처음 이걸 보도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뉴욕타임즈가 보도할 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뉴욕타임즈 찌라시도 아니고 내용이 나와서 검증을 안 했겠습니까? 이걸 보도하기 전에 이게 사실이 정말 아니고 정말 다 조작된 얘기라면 네. 그걸 보도했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근데 뭐 그리고 상당수 이래요. 그것도 네, 애매하잖아. 상당수가 뭘까요? 상당수가 뭐냐고 대체. 뭐 몇 개야 그러면. 그럼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어떤 게 조작이 됐다는 거고 어떤 게 조작이 안 된다는 건지. 네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요. 미국 정부의 뭐 입장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게 유출된 걸 인정해요. 그리고 포맷이나 형식을 봐도 그 미국에서 만든 미국 정부 공식적으로 만든 포맷과 비슷하다고 얘기해요. 네네. 그 말은 도청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나 일정 부분 조작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는 또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특히 백악관 국가안보실 전략수통조정관이 존 커비거든요. 네. 존 커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100%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100%다 진실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다. 아주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요. 근데 지금 김태호 1처장이라는 사람은 1차장인가요? 이 사람은 가면서 1차장. 차장, 1차장. 처장이고 차장이죠. 네, 1차장. 옛날에 버스 버스 차장이요? 있었잖아요. 네. 아니, 노영희 변호사 알잖아. 그거. 난 옛날에. 알아요. 예, 난 예, 15번 버스를 타고 우리 차장 언니와 함께 승차권 달렸던. 내고 토큰 내고 이러고 다녔잖아요. 네네. 아니 이분은 우리가 피해자잖아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도청을 당한 피해자인데 피해자 입장에서 괜찮아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대체? 어느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대체?
아니 나는 그래서 이 말이 맞으려면 네. 뉴욕타임즈에다가 확인하고 정정보도 요청하고 압수수색해. 뉴욕타임즈를 압수수색하고 압수수색하면 되지. 근데 영어가 안 돼서 못할지도 몰라. 책은 들고 다니는데 이렇게 빨간 책. 우리 법무부 장관님 빨간 책 그러니까 그 레드북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네.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에서 보도했지만 뉴욕타임즈를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한미 국방부 장관들은 얘기를 해본 결과 이거는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한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위조됐는지 그건 얘기 상당수가 안 해요. 뭔지는 아무도 모른다. 네. 네, 그런데 바로 그 직전 혹은 그 직후에는 대통령실 말고 미국에서는 이거 우리가 맨날 작성하던 류의 문건이 맞다. 맞다. 물론 그렇게 일부 얘기했어요. 변경한 내용은 있으나 그거는 일부러 이런 식의 그런 그 공개적으로 뭔가를 내보내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좀 약간 누가 출처인지 몰라보게 그렇죠. 하려는 그렇게 그런 일부러 거였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사실 전 솔직히 기분이 좀 그런 게요.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도 온 국민이 그렇게 들은 것에 대해서도 니네는 그렇게 들은 게 아니야. 그렇게 들은 게 아니야. 니네는 잘못 들었어. 니네는 큰일 났어. 이렇게 자꾸 우리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식으로 해서 내가 네. 기분이 매우 나빴는데 네. 이번에 나온 그 보고서를 가지고 미국에서 한 건데도 이거 민주당 니네가 딴 애랑 짜고 한 거지? 이렇게 말하고 이거 그렇게 한 거 아니라는데 왜 자꾸 그래? 우리 한국하고 미국하고 해보니까 이거 가짜래.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미국은 아니다. 이거 맞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그러니까요. 너무 뻔한데 왜 우리한테 자꾸 이렇게 우길까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의 태도라고 봐요.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일본에서 여러 가지 기사들이 쏟아나오고 일본 정치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도에 대해서 문제 얘기했고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해서 우리 대통령이 뭐 일본 보도에 따르면 네. 우리 국민들을 설득해 보겠다고 얘기했다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네네.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도 먹히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의 대표, 우리나라의 정부인 윤석열 대통령 실은 우리나라 국민보다는 일본과 미국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태도가 너무너무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 국민들한테 너희들이 잘못했어. 너희가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리고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은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국민들 앞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마. 뭘 가르치는데 자기가 아니 국민들이 내 세금 가지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국제 여러 나라 다니면서 일하잖아요. 네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세비를 주는 사람, 자기 월급 주는 사람 말을 잘 들어야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래? 아니 국민들에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나서가지고 국민들한테 그게 맞다고 얘기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은 거의 인정하는 입장이에요. 네, 미국은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존 커비를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존 커비가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을 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자가 집중적으로 물어봐. 그렇죠. 나중에 뭐라고 하냐? egg on my face라고 그랬어요. 영어 지금 들었지 영어. 무슨 영어 뜻이에요? 나한테 자꾸 영어 무슨 얘기한대. 뜻이에요? egg on my face. 내 얼굴에서 뭐 어쩌다는 거예요? 에그가 뭐야 에그? 계란? 그래 계란이 얼굴에 팍 튀었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맞은 계란으로는 오므라이스 만들 정도로 맞았다. 이게 egg on my face란 말이 뭐냐 망신당한 걸 얘기해요. 계란을 던진다고 그러잖아요. 이분들 오므라이스 좋아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망신당하다 이런 표현을 할 때 보통 egg on my 계란이 face. 얼굴에 던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맞았다 많이. egg on my face. 그러면 네. 망신을 당했다고 표현했다는 말은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만약 가짜고 잘못된 거면 유출된 게 문제라고 본인은 그렇죠. 보고 있는 거고 그 네. 유출의 내용은 사실상 인정한 거고 도청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망신당하고 창피를 당해서 너무 부끄럽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곤혹스러운 부분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럼 그거 자체가 사실은 도청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공무원이라는 사람, 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김태효라는 사람은 뭔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미국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려고 그래 자꾸. 이거 문제 없어. 괜찮아. 우린 전혀 문제 삼지 않을 거야. 그리고요. 미국 현지에서는요. 이 그 정보 중에 다른 나라도 많이 있지만요. 두 개 나라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된대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총리가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쌓여 있어요. 지금 네.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건 차치로 하고나도 그 다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무기 지원 네, 관련된 살상 무기 거잖아요. 지원이잖아요. 이게 미국에서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구나. 그러면 그 상당수라고 하는 것 중에 우리나라 거 빼고 나머지가 상당수가 될 수도 있어. 그렇지. 위조된 게. 그렇지. 상당수 위조됐다 그랬을 때. 그렇죠. 영국이라든가 네, 뭐 그런 이스라엘이라든가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이제 슬쩍 얘기하고 그렇지. 우리나라 우리 거는 거는 제대로 얘기할 수도 맞다. 있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잖아, 아무도. 그런데 김태호 차장이라는 사람은 나와가지고 언론에서 아무 문제 없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안 할 거다. 의제 설정할 때 그 문제 제기할 거냐 그랬더니 아니요. 이유는요. 위조됐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당신이 어떻게 하는데요?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 측에 어떤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냐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할 게 없다. 왜? 위조됐으니까. 자기가 왜 그걸 얘기하냐고 지금. 본인이 수사했나 봐. 아니 네. 뭘 수사해 이 사람이 수사할 능력도 안 근데 돼. 어떻게 위조됐다고 확신하죠?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희를 보내 조사하라고. 한동희 기자를 한동희를 보내라고. 조사하오라고 취재오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진짜. 네. 창피해 죽겠어. 다른 나라가 보면, 야, 대한민국은 진짜 이런 표현 쓰기 싫은데 호구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국제사회에서? 서커. 이런 표현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어쩔 수 SUC 없죠. 어쩌고저쩌고. 예. 네. 말이 됩니까? 자, 이것이? 근데 김태호 차장이 좀 너무 성급하게 얘기한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또 하나는 한미동맹이 변수가 될 수 있냐 물어보니까 변수가 될 수 없다. 아유, 아주 확신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은 세계 최강의 정보국이고 당연히 세계 최강의 정보국이겠죠. 남의 나라 다 독점하는데 이러고도 세계 최강의 정보국이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가. 도청 대마왕인데 진짜 이 사람들. 대망이야. 아니 근데 왜, 지금 도청이. 왜 우리는 찍소리를 못하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당해놓고 당한 사람이 가면 나를 한번 이렇게 딱 눌러줘봐요. 뭘? 손으로 한번 눌러줘봐요. 찍! 이렇게 한 번 더 찍소리 해줘야지. 해야지, 찍소리를. 한 번 더 해봐. 내가 화나서 찍! 아, 이렇게 한 번 더 찍소리를 해줘야지. 못하면 왜 어떡하냐고. 찍소리를 못하냐고. 이런 진짜 진짜 화난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니 국민의 자존심 어디 갔어? 우리 주권은 어디 갔냐고 나를 대체. 김태호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눌러줘. 이런 씨. 근데 눌러 찍! 내가 3번 찍혔어, 찍. 찍소리 3번 했어요. 여러분, 아, 이런 식이 진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요, 진짜. 진짜. 어쨌든 중요한 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너무 좋아한다, 이분들이. 미국을 너무 믿는다, 이런 웃겨 생각인데. 죽겠어. 무슨 내가- 국제 아니- 세계에서 그런 게 있을까요? 아니 이 사람들보다 내가 미국에 더 오래 살았거든요. 13년 살았다고 13년. 미국에서 교수도 아, 하고 내가 근데- 미국 출입 때 교수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근데- 나는요 미국 지금 이런 태도 정말 싫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지금 다른 나라에 대해서. 미국 이따위로 하면 되겠어요 미국이 진짜 진짜? 깡패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거기서 미국 박사학위도 받고 공부도 하고 뭐 왜 교수했지만 그런 데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지. 더 이상 말 안 왜 해요. 그런 데 가서 우리나라에서 하면 교수 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세요 진짜. 그런 또 현실이 있으니까. 현실입니다. 아이고, 내가 별로 좋지도 않네. 이게 뭐 하는 짓이 진짜 창피해 죽겠어요. 아니, 내가 진짜 미국에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부심을 갖고 살았잖아요. 태극기 보면 막 눈물 흘리고. 네. 근데 지금 이 나라 이 꼴이 뭐예요? 대체 진짜 창피해 죽겠어요. 참고로 진짜. 미국에서 13년 동안 박사 공부했다는 거는 공부 좀 못했다는 뜻 아닐까요? 아니, 남들은 5년이면 끝나는데. 지금 잘못 얘기한 거예요. 박사 공부를 한 게 아니고 박사 공부하고 교수까지 해서 13년 했다는 네, 거잖아요. 지금. 교수 2년밖에 안 했잖아요. 무슨 교수 6년 반 했다니까. 어디다 대고 지금 알았어요. 가짜 뉴스. 조교? 아이고 주여. 네, 내가 조교랑 진짜 교수님은 답답합니다. 다릅니다. 아니 네. 교수였다니 무슨 조교야. 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정보국이고 양국이 지금 12개월 동안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정보를 공유해왔고 네. 또 중요한 정보 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그러한 미국의 능력과 역량을 우리가 함께 얻고 활동한다는 것이 큰 자산이고 이번 기회에 양국의 신뢰가 더 강화될 것이다. 이게 바로 김태호 차장의 말인데 우리 미국을 생각하지도 않는데 우리 혼자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전화했는데 누가 내 걸 도청을 했어. 알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장 정상적인 방법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당신 왜 그러냐고. 먼저 화를 뭐 하는 내야지. 짓이야. 그게 아니라 우린 괜찮아. 아니 괜찮아. 더 들어. 계속 들어줘. 이런 거예요. 뭐예요 지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태도예요. 피해를 당한 나라가 가해자인 나라에 대해서 도청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안 하고 있다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게다가 이번에는 대통령실이 민주당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워싱턴 포스트에서 먼저 보도한 내용이고 이거 외국에서 돌아다니는 문서인데 이런 문서가 돌아다니고 도청이 됐다는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대한민국 제1야당으로서 국회의원 수가 제일 많은 당에서 당연히 지적하고 제대로 된 진상을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촉구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렇게 말했다고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다. 니네 조용히 해라 이런단 말이죠. 외교 자유행위라고 말하면서. 누가 누구 국익을 지금 침해했다는 거야? 말이 돼요 이게 지금? 창피해 죽겠어. 아니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야 되고요. 미국의 저는 고압적인 태도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갖는 게 국익을 챙기는 거예요. 외교에서요.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모든 걸 포기하는 그런 외교가 어디 있습니까 대체? 일본하고 미국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전하고 있어요. 시전.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외교라고 하는 주고받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오던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냉엄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미국과도 대등한 논의가 되고, 그럼 우리가 주는 것에 우리가 뭔가를 주면 거기서 받아오는 게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이 지난번 일본 가서도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게요. 제3자 변제하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 있는 거,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난 거를 우리가 해결해 줄게. 너는 가만히 있어. 그냥 우리가 한 오므라이스만 주면 돼. 이런 말이 됩니까, 지금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가가지고 할 일도 많지만, 네. 이런 일이 터졌다고 하면, 지난번에 그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안 갔잖아. 네, 안 기분 갔죠. 나쁘다고. 네, 이거 뭐 하는 안 갔죠. 짓이냐고. 사과하라고. 메르켈 가야지. 총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메르켈 총리. 전화해서 난리 났죠. 전화해가지고, 당신 그럴 수 있냐. 어떻게 해? 우방이라는 나라가. 나는 그럼요. 당신을 믿었는데 당신 이따위로 하면 되겠냐. 그래서 사과까지 받아냈어요. 우리는 알아서 기어. 이게 뭐 하는 행동이에요, 진짜. 계속 하라는 거죠. 계속 갖다 창피해 죽겠어요. 바치겠다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그냥 유튜브로 중계를 하죠, 뭐 그냥. 어떻게, 통화하는 거? 아니 통화하는 거 말고 그럼 대통령실에 그냥 항시 24시간 대기 화면으로 틀어놓고 네. 전 세계 딱 뿌리지 뭐. 꼭 굳이 우리가 미국에만 보내줘. 다른 나라하고도 공조할 수 있잖아요. 정보도 공유하고. NSC도 다 그냥 공개하고. 보내주면 되지 뭐. 왜 꼭 미국한테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미국이 알면 다 아는 거지. 정말 이해가 안 가고 한심한데 전 이 얘기도 하나 좀 궁금했어요. 대통령실에서 어제 나온 얘기가 용산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안보실 등이 산재해 있던 청와대 시절과 달리 통합 보안 시스템과 전담 인력을 통해서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안보실 등이 산재해 있던 청와대 시절과 달리 현재는 보안 시스템과 전담 인력을 통해 철통 보안 유지한다. 자 앞에 말하고 뒷말하고 뭐 모순되거나 잘못된 게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용산 대통령실에는 집무실과 비서실과 안보실이 따로 없어요? 따로 있지. 다 같은 말이잖아요. 청와대에도 따로따로 있고 이쪽에도 따로따로 있고 그럼 어떤 면에서 철통 보안인지 정확히 설명해 줘야 되는데 보세요. 이 말에 따르면 청와대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안보실 등이 따로따로 산재해 있었다. 그러니까 철통 보안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뒤에 가서는 자기네들은 통합 보안 시스템과 전담 인력이 있기 때문에 철통 보안이라 그래요. 그러면 통합 보안 시스템이 있는 거하고 전담 인력이 있는 거하고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 안보실 등이 따로따로 있는 거고 뭐 서로 뭐 문제가 되나요? 아니잖아. 전혀 아니죠. 근데 사실은요, 이게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 통합 하나의 건물에 다 있다는 거. 그냥 아마 이제 제가 이해하기엔 이런 이해예요.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따로따로 있었잖아요. 대통령 집무실하고 예를 들면 소통관이든 아니면 이런 게 따로따로 있었다.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이 청와대 예전에 국방부 쓰던 건물 하나에 다 들어있잖아요. 네. 거기가 한 군 뚫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위험하지. 게다가 그 옆에 있는 바로 주한미군이에요. 그렇죠. 담벼락 하나만 건너가면 주한미군이에요. 주한미군이에요. 거기는 치해법권 지역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통제도 못하고요. 관리도 네. 못하고요. 가서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창문을 통해서 막 정보가 그렇지. 쏟아간대요. 예. 그러니까 보통 위에서도 위성을 통해서도 찍을 수 있다고 정보를 빼갈 수도 있고 또 공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공사하는 과정에 자재가 옮기는 과정에 어떤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100m도 안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100m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미군 부대하고 지금 대통령실과 100m 정도라면 그 사이에 도청이나 감청이 될 가능성이 왜 없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 정도는 미국이 이 도청 기술은 워낙 발전돼 있으니까. 또 이게 미국만의 문제일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병기 의원도 그 얘기했지만 일본도 네.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에 맞습니다. 대해서. 아니 북한은 또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청와대에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보안 시스템이 있었고요. 전담 인력이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철통 보안이라고 말하는 건 안 되고 우리를 설득하려면 어떠한 식으로 이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철통 보안인지를 그럼 설명을 해 주시든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 전쟁에는 국경이 없는 겁니다. 한미 정보 동맹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건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일방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보가 마음대로 빼가진다? 다른 나라가 막 우리나라 정보를 함부로 가져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런 데 계속 놀아나는 거는 바보짓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대통령실 이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정 안 하잖아요. 졸속으로 처리가 됐잖아요. 네. 당시 국방부 시설을 다 떼내고 그 벙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요, 안보와 보안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청와대에 있었던 그 NSC 벙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십 년 동안
잘 준비되어 있던 보안 시스템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걸 뜯어가지고 옮기는데 몇 개월이 걸려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실에 그 벙커 만드는데 한 1개월도 안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외부 자재 들어가는데 그 자재 운반하고 이랬던 사람들요. 보안 검증 제대로 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데 그것도 안 찍고 출입증도 안 찍고 막 들어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누가 왔는지 어떤 사람이 왔는지 제대로 검증했는지도 의문이다.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실 이전이 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민주당은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네. 그것 때문에 뚫렸을 가능성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게 무슨 국익에 해친다고. 국익이 뭔데요?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고요. 우리 국가의 가장 보안이 철저해야 하는 NSC에서 일어났던 말이 새나가는 걸 막는 것이 국익이에요. 미국 앞에 가서 우리가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국익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말만 하면 국익을 해친다 그래서 이제 벙어리가 돼야 될 거죠.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예, 벙어리라는 말은 잘못된 거고 이 말을 어쨌든 안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걸 원할까요, 국가가? 그런가? 예, 우리가 너무 말을 많이 한다 이런 취지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할 겁니다. 그래도 할 거예요. 알았습니다. 네. 네, 자 최도렁님 이름이 도렁이에요. 도령이 오, 아니라 최도렁님 감사드리고요. 박진희다님 기자다운 기자들 응원합니다. 이러면서 만 29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만 29원은 무슨 뜻인지 나중에 29원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새희망님 뉴스마트 응원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야당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거부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반려해야 된다, 반려권을 행사해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최민희 전 의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 나한테 물어봐 이런 거를? 떨어졌죠? 최민희 약 전 올리는 의원한테 지금? 밀린 나한테 거죠? 약 올리냐고. 네,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솔직히. 저는 좀 재밌더라고요, 그런 게. 그랬으면 할 말을 하세요, 예,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최민희 전 의원이 들어오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본인들이 볼 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본인들이 같이 일하는데 쉬운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 이유?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그 공무원의 형이었죠. 이모모 씨. 최민희 전 의원이 자기를 엄청나게 그동안 공격해 왔는데 이렇게 편파적인 사람이 방통위원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물론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추천해서 들어갔던 사람들은 편파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전직 의원들이고, 전직 의원들이 편파적이 않은 사람 있습니까? 아니, 자기 소속된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 입장에서 늘 말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일했던 사람들이라면 이명박 정부를 위해서 일한 거잖아요. 그건 편파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중립적으로, 누가 봐도 정말 정치적으로 어떤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들어간 사람이 누가 있냐고.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보세요, 방통위원들. 국민의힘에서 2명 추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전직 의원들이에요. 네. 그리고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중립성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최민희 의원만 중립성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국민의힘도 그런 사람 추천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자꾸 초창기에 최민희 의원에 대한 이 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될 때 원래는 3월 31일 날 하지 말고 4월 5일 날 김창룡 씨인가요? 이분이 이제 그만두는 그 쯤에 맞춰서 여도 한 명, 야도 한 명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하기로 해서 그때 좀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대요. 그랬는데 이건 제가 그냥 나중에 따로 확인한 정보에 의하면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5일이나 공석으로 놔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최민희 의원 관련해서는 그냥 3월 31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조금 기류가 안 좋아졌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날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통과된 직후에는 별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4월 5일에 사임한 사람 후임을 누구를 지금 집어넣을 것이냐, 또 방통위원장을 누구를 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조금 불협화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지금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서 영장 청구하고 별거 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잘 이상하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소를 해서 아예 그 직을 7월까지도 못 가지고 있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순전히 그냥 들은 바에 의하면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누구를 넣을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대통령실과 이 국민의힘 당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의견이 안 맞아요. 이런 와중에 최민희 의원을 지금 걸고 넘어지면서 이거 좀 우리 시간을 좀 끌어야 되겠다. 한상혁 위원장은 어떻게 좀 거치를 좀 못 박아놓고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여분을, 룸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최민이라도 좀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네, 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 방통위원회 구성이 3대2 구조예요. 그러니까 네. 위원장하고 위원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고요. 대통령 및 여당 추천 3인, 네. 야당 그러니까 추천 2인이죠. 그 중에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해. 한 명은 여당이 임명하고 나머지 2명은 야당이 추천하고.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최민희 의원이 들어간 자리는 원래 야당 자리예요. 국민의힘 자리. 네, 안영환 있는. 네, 그러니까 야당이니까 야당이 또 추천하는 거예요.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김창룡 의원이 이제 곧 그만둬요. 4월 5일인가. 그만뒀어요 이미. 그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예요. 그냥 임명하면 돼, 대통령이 그거는. 무슨 뭐 국회 동의도 얻어도 필요 안 없어요? 얻어도 돼요. 근데 이제 위원장이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구성이 2대2. 그러니까 위원장이 캐스팅 보터가 되는 거예요, 결국. 2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원장을 바꿔야 3대2 구조가 돼. 그러니까 지금의 여당인 국민의힘이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위원장을 못 바꾸니까 지금 3대2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까지 한상혁이 살아있는 한 네. 3대2, 여가 2, 야가 3이다.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게 싫은 거지.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되면 YTN 인수 관련해서 그렇죠. 사실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혹은 본인들이 기획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이게 갈 수도 있는 거지. 갈 수도 있다. 왜? 그렇죠. 위원장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한상희 위원장 대신에 자기네 사람을 먼저 집어넣고 싶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좀 이상해졌다. 이런 모양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3대2 구조를 바꾸지 못하는 그러니까 상황이면 최민희 의원이 뭐 싫어서라기보다도 별별 이유를 다 대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거다. 뭐 그런 점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3대2 구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2대2가 되잖아요. 최민희 의원이 못 들어가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네. 그렇게 2대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처리를 못 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만들려는 의도도 자, 있다고 대통령이 반려할까요? 반려를 하게 되면은 양국관리법 거부권 행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거부권 행사하게 되는데 뭐 부담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한번 반려했다가 50일 만에 다시 오케이 줬던 전례가 있다 이런 근데 얘기 있고요. 이거는 그 상관없는 거예요? 거부권하고는 관계 없어요. 왜냐면 거부권이라고는 법안이잖아요. 법안 같은 경우는 제2의 요건이 있지만 이건 제2가 거부권이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려. 반려를 하는 거지. 지금 반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게 국회에서 이미 통과를 했어요. 왜냐면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 구성적으로. 근데 반려를 하면 국회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상해져 버려. 스스로 사퇴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거지. 그런 압박을 하는 건데 절차적으로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해서 나온 것에 대해서 임명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대단히 이상하고 부적절해요. 맞습니다. 자, 어제 나온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SBS에서 원래 의뢰했던 넥스 리서치에서 예. 했죠.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에 대한 긍정평가가 30.1%였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좀 있으면 이러다가 20%대로 떨어지겠다는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대통령이 뭐 반려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게 결국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부담이 되죠. 그런데도 대통령은 소신 있게 난 1%의 지지율만 나와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런단 네. 말이죠. 훌륭하지 않습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시간 없지만 하나만 네. 하고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50억 클럽 특검 법안 소위를 통과시켰는데요. 네. 검찰이 그러자마자 50억 클럽 의혹 관련해서 보강수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특히 호방건설하고 부국증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특검 법안이 뭔가 특검 하겠다 그럴 때마다 뭐 지난번에는 박영수 전 특검과 양대식 변호사 압수수색하더니 알선수재 혐의 지금 적용하고 있고 이번에는 특검 법안이 소위 통과하고 나니까 또 호방건설, 부국증권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 특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이러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전에 가만히 있다가 50억 클럽이 지금 나온 게 얼마나 지났는데 이재명 대표만 그렇게 털더니 그거 안 하고 있었잖아요. 곽상도원 빼고는. 네. 그리고 나더니 나중에 이제 특검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부랴부랴 또 압수수색을 해. 이유가 뭐겠어요? 국민의힘이 여기에 또 부하 내동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그렇게 안 해놓고 특검한다니까 합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특검 피하기 위해서 특검을 못하게 한 방해 공작 아닙니까? 아니 그전에 했으면 이런 오해를 안 받잖아요. 50억 클럽 관련해서 수사 안 하고 있다가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또 부랴부랴 한다고 하는 것은 특검을 못하게 하려는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은 마지못해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하는 척 하더니 나머지는 손도 못 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왜 자꾸 이런 걸 다 방해하고 있느냐. 50억 클럽 특검법안 듣고 이러다 거부권 행사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러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행동이 그러면 국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국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한두 번도 아니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네. 행정부가 무슨 우리나라 전체를 다 통치하고 있습니까? 입법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의 사법부도 무시하고 사법부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한일 관계 자기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푼다고 저러고 있잖아요. 지금 입법부도 무시하고 법을 통과해서 올라오면 국무회에서 계속 번번이 거부권 행사하고 네. 입법부와 그럼 사법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대체? 삼권 물리면 어디 간 거예요 대체? 뭘로 그럼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예요?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다 하셨어요? 자, 했어요. 네, 권 여사님, 우리 베이비백스 후원, 우리 아이 재단 후원 감사드리고요. 네. 자, 오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과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최민희 의원님에 밀려서 방통위원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또 할 말은 하시고, 공정하시다는 걸 다시 한번 그런 얘기 깨달았습니다. 그만해줘.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뭘 죄송해요. 네, 찍. 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다리시면 베프의 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023) DMZ 평화 마라톤 4월 23일 일요일 아침 9시 30분 대회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개최합니다. 참가비 전액은 참가자 이름으로 기부되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리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2023 DMZ 평화 마라톤을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 DMZ 평화 마라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세요. 네, 한 주 동안 떠들썩했던 사건, 사고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베프의 촉 시간인데요. 오늘 준비한 주제는 마약범죄의 실태입니다. 마약범죄가 정말 이렇게 끔찍해지고 있는지, 끔찍해지길 희망하는지 좀 정확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최근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집중력이 좋은 음료라고 속여서 먹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100명 가까이 피해를 봤다 그러고 그중에 학부모 한 명도 이거를 마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집중력 강화 내지는 시험 봐야 되는데 여러분 잠 안 오게 해줍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혹하고 먹게 되는 수가 있잖아요. 요런 식으로 사람의 이렇게 좀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음료를 먹인다? 이거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해법은 없는 것인지 자세히 한번 짚어보죠. 척하면 촉이 앱니다라는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렇게 촉이 좋으십니까? 베프의 촉 그러는데. 척이겠죠, 척. F의 척이겠죠. 자, 마약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라면서 검찰에서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이 마약과 총기류를 몰래 들여온 밀수 사범을 체포하기도 했는데요. 이 이삿짐 속에 이제 이게 아마 숨겨져서 들어왔나 봐요. 게다가 이 마약과 총기 이건 정말 거의 막장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금지하고 온 이런 물품들이 버젓이 한국에 지금 유통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놀라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마약과 총기가 동시에 밀수가 될 수 있었는지 일단 자료 영상 한번 좀 먼저 보고 얘기하죠. 네, 있습니까? 자, 이 검찰에 따르면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일반 가정주부예요, 저분이. 네. 예. 장 씨는 지난해 7월 미국 LA 주거지에서 마약과 건총 그리고 실탄을 이삿짐으로 위장해서 선박화물로 발송해 9월 부산항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저런 물건을 들여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냐 물어보니까 작년 8월 23일 날 부모님이 아파서 병간호하러 들어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필로폰 3.2kg은 비닐팩 9개 진공 포장해서 소파 테이블 안에 숨기고 45구경 건총과 실탄 50발을 공구함 등에 숨겨서 국내에 가지고 들어왔다는 건데요. 그래서 검찰이 지난해 1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에 미국 마약 단속국과 공조해서 신원을 파악하고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장 씨의 국내 주거지를 긴급 수색해서 확인해봤더니 정말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장 씨는 미국 DEA에서 연방 수사당국에서도 저희는 소파를 지금 뜯고 있는 거죠? 예, 네. 예, 주목하고 있는 마약 조직원이라고 합니다. 이 장 씨란 사람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보는 미국의 그 마약 수사당국에서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이제 아마도 미국 서부의 이 마약 갱들 중에서
이 시장을 확장하려고 하는 조직의 움직임을 미국의 네. 그 수사당국이 포착하고 이런 형태의 배급망을 확장하려는 수단으로서 이런 거, 이게 이제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네. 이제 사실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뭐 사실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 그러니까 수화물로 특히 이제 선박 수화물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 왜 총기를 가져왔을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사후 구경이랑 실탄까지 이런 경우는 사실은 거의 드문 거는 왜냐하면 뭐 저기 총기 같은 경우는 분해해갖고 이 부품으로 던져갖고 조립하는 방법이 일상이고 그게 이제 걸리지 않는데 이건 완성품하고 실탄까지 가져오는 동시에 가져오는 형태는 이게 이제 사례가 너무 대담하다. 이건 뭐 거의 이게 뭐 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제 수사당국에서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느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됐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필로폰 따로, 무기 따로 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위험을 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수화물에서는 배가 항구 바깥에 들어와서 네. 거기서 던지기를 하고 이제 뭐 빼는 방법이 그게 이제 포뮬라한 방법인데 그래서 이 다른 목적, 그래서 유통 목적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가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게 지금 어쨌든 들어오는 데까지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들여왔을 가능성도 있는 이전에 거 그렇게 아니에요? 많이 들여왔죠. 그래요? 예, 이런 게 이제 보통의 방법이었죠. 아, 진짜 점점 무서워지는데요. 자, 또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총기, 솔직히 이제 총기보다는 아무래도 마약이 좀 더 쉽게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강남 학원가, 이제 대치동에서 발생한 일이죠. 마약 음료 사건을 보게 되면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이거 집중력 좋아지는 음료야 이렇게 속여서 먹이고 협박 전화까지 했다. 이런 너 마약 먹은 거야. 너 그래 큰일 나.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학생들한테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이고 마약류 성분이 살 빠지는 들어있는 약, 예. 예, 그런 살 빠지는 약을 주고 마약에 중독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예전에부터 많이 수요층을 알려와 확대하는 있었는데 거죠. 예. 그래서 가정주부 뭐 학생들 다 걸렸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학생들 공부 좀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집중력 해주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이런 걸 먹인다는 거죠. 너무너무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마약을 먹이려는 것 플러스 네. 그걸 통해서 보이스피싱 말하자면 돈을 이제 뭐 협박해서 빼내려고 돈 빼내려는 거잖아요. 이게 두 가지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마약 범죄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주가 뭐냐? 마약이란 것은 그냥 배포할 정도였고 실제로는 그 전화번호라든가 일단 명단을 파악한 후에 다음 범죄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다음 범죄가 뭐죠? 무슨 예를 다음 들면 범죄? 그 사람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 돈을 빼내기 위한 그게 보이스피싱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먹은 아이들이 마약을 먹은 아이들이 사실은 또 마약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이게 중독이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협박을 할 수 그리고 있고. 착각을 하잖아요. 네. 이거 먹고 공부하니까 공부 잘 되더라. 지금 걱정은 이 아이들 말고 실제로 먹고도 신고하지 않은 애들이 몇 더 있다고. 마약인지도 모르고 나는 예. 그냥 정신력 좋아지는 기억력 좋아지는 집중력 좋아지는 약 먹고 공부했더니 잘 되더라. 예, 예.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찾는 착각이죠. 애들이 있는 거죠. 예, 착각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이브리드 범죄라고 이제 통칭하게 되는 거고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네, 갑자기 이런 일이 일이 왜 벌어졌느냐. 나는, 네. 근데 사실 갑작스러운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근데 이제 이런 설명을 원하시죠. 저기 시민분들께서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런 마약 얘기가 많이 나오느냐. 네,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저는 음모론을 별로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범죄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혹시 콘도르 작전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콘돌 작전. 네, 콘도르 작전이라고 하는데 그 콘도르는 그 스펠링 같은 데가 다릅니다. 미국의 70년대에 미국의 그 코카인 중에 크랙 코카인이라고 하는 것이 광범위하게 퍼졌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게 왜 그랬는지를 한 20년이 지난 30년 지난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범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넷플릭스라고 하는 데에서 다큐멘터리가 나온 게 그게 이제 미국 CIA에서 의도적으로 뿌린 겁니다. 미국 CIA가 일부러 뿌렸어요? 왜 그러느냐? 두 가지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 일종의 마약 갱들을 재조직하는 하거나 그다음에 60년대 이후에 미국의 히피 문화, 그러니까 반전 문화가 네. 되면서 무력화시키는, 그러니까 대중성으로 들어갔던 사회운동가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두 가지 목적으로 방법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은 중동에 있는 아니면 극우 그 테러리스트를 전쟁을 위한 무기 지원으로. 그게 이란 콘트라게이트와 연결이 됩니다. 아, 그런 걸 했었군요. 그게 콘도르 정말 작전인데요. 미국 이상한 나라군요. 그러니까 미국이 왜 그 마약이 천지가 됐는지에 대해서 미국 정치권들이 떠들고 있는 걸 보면 좀 웃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 자기들의 이 경찰력 강화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걸 제가 이제 왜 쭉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 나라 대한민국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닌데 굉장히 왜 이렇게 계속 그 기시감이 드는지라는 느낌이 드는 게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한국 사회가 어떤 국경이 무너졌다고 하거나 아니면 뭔가 대응력이 갑자기 떨어졌다고 말하자면 뭐 한동훈이나 검사들이 하는 것처럼 검경 수사권 때문에 갑자기 뭐 마약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는 이미 검경 수사권 이전부터 마약류가 폭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마약을 수사했을 때부터도 이미 그건 늘어나고 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이걸 연구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한동훈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 뭐 대통령이 또 마약과의 전쟁 이런 얘기 자꾸 하시는 거가 좀 솔직히 좀 의도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지난번에 그렇죠. 네. 12구 이태원 참사 때에도 계속 그런 쪽으로 포커싱 맞췄다는 것을 보고 이거 좀 순수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네. 개인적으로 분명한 했거든요. 건 그건 순수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거 우리가 국가를 믿고 우리는 참 의지해 왔는데 국가는 우리를 이용하려는 건가?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그 마약과 관련된 이 아이들의 이 보이스피싱 플러스 이런 종류의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거 조금 정말 더 찜찜하고 더 뭔가 좀 이상하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어쨌든 이번 사건은 지난 3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일어난 것이고요. 중국에 있는 총책이 점 조직 형태로 제조책과 유통책을 두고 마약 음료를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는 내용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녀가 마약한 걸 내가 알고 있다. 신고를 할 테니 너 그거 신고하는 게 싫으면 1억 원 내놔라. 이제 이렇게 협박 전화가 지금 중국에서 걸려와서 학부모에게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연결된 그런 활동을 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마약을 매개로 하는 새로운 범죄 양상이 나타난 하이브리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런 설명인 건데요. 지금 마약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지금 횡행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료수 같은데 우리가 보통 한의원 같은 데에서 총명탕 해가지고 예전에 약국 같은 데서 팔았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마약 성분이 그건 좀 있었죠. 조금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주변에서 구하기가 쉬워졌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구하기 쉬워졌느냐, 그 실제로 마약 범죄가 늘어났느냐. 네, 어때요? 근데 그 내가 보기엔 똑같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범죄 통계 학자들이 실제 로데이터를 얘네들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로데이터가 있으면은 사실 이걸 연구를 하는데 지금 관련된 어떤 이 숫자라고 하는 걸 잘 보시면은 그 연도와 이게 사람인지 건인지 양인지에 대한 4가지 디멘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정확히 크로스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분명히 이전에 비해서 보도는 많은데 네.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몇 년 대비 얼마나 많아졌는지와 어떤 것이 많아졌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치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죠. 분명한 건 이 SNS상에서 구하기는 쉬워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량 포장이 되고 그리고 이 어떤 질적인 어떤 전화가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게 어느 하나가 구멍이 뚫린 건 맞다. 근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분명히 그걸 의도적으로 뚫었느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이거는 국기문란에 관련된 부분이,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무엇인가 뻥 뚫린 부분은 하나가 있는데, 명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인터넷상으로는 이걸 구하는 게 좀 쉬워진 감은 있다. 근데 정확하게 어떤 루트를 통하는 건지 어떤 메커니즘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10대 마약사 보면 어쨌든 늘어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예. 왜 이렇게 젊은 층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감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좀. 수단의 문제입니다. 사이버, 그러니까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니터링도 하지 않아요.
대충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지금 여기 이 핸드폰으로 저기 쳐보십시오. 그거 모니터링 되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구하게 들어갈 수 있게 돼버리니까 실제로는 한다고 하잖아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10대 청소년들이 프랜차이즈 카페 화장실에서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코인 노래방은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네끼리 그냥 놀면서 또 소량을 좀 나눠서 노래방에서 한다. 파는 경우도 단속이 됐고요. 아. 퐁당 마약. 그리고 그걸 퐁당 마약.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음료수에다가 그걸 넣어갖고 뭐 이거 칵테일이라고 아이고, 하죠. 뭐 그럼 이런 형태. 큰일 나겠네 진짜. 예, 그런 형태. 예, 그리고 마약 인증샷을 찍는 애들도 있다. 이걸 놀이로 여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쟁을 시키죠. 어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이 SNS에 틱톡 같은 데서 너무 센 사진을 찍는 게 경쟁되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경쟁이 되는. 아유 이해가 안 가는데 예. 그러다 큰일 나요 여러분 진짜.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한번 좀 살펴보세요. 사실 우리가 우리 애들 믿고 당연히 믿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일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마약 수사가 아니라 마약 관리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청? 수요 관리가 필요하죠. 네네. 그러니까 마약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공급자의 수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공급자의 수사라고 하는 것은 차단, 제조 이런 건데 문제는 우리의 그 마약 사범을 수사해서 잡아놓으면은 기껏해야 단기 자유형이거나 아니면 벌금형 정도밖에 안 합니다. 단기 자유형이든 기껏해 그럼 그 사람이 나오게 되면 또 찾게 돼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마약 관련된 형태의 병원이라는 관리시설이 지금 우리는 몇 개 있지만은 거의 받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예산이 거의 투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를 관리하지 않는 마약 수사는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거는 모든 세계에서 모든 나라에서 확인된 바입니다. 그러니까 마약 관리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수요자 관리를 하고 공급자도 동시에 하지만은 이게 선호차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 법무부라든가 검찰에서 마약분배 범정부 특별수사본부라고 이거 3년 전에도 했고 5년 전에도 했습니다. 아 있어요 이미. 예, 이전에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똑같이 했습니다. 그때는 이거보다 더 셌습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근데 된다. 그때 안 된 걸 지금 되겠다고 하는 거는 뭐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하겠다. 그리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이거는 맨날 해마다 해오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좀 사실 없어 보이긴 해요. 그렇죠. 게다가 남경필 전 경기지사 네. 아들 장남이 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돼서 가서 그러니까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약 혐의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는데 기각됐어요. 자기 반성한다 안 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가가지고 또 했어요. 또 했죠. 이 정도면 완전히 본인의 의지는 못 꺾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난번에 뭐 황하나 씨라고 뭐 남양역 네. 소녀도 그렇고 유명한 내지는 좀 뭐 이렇게 위에 상위 1%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그거가 마치 멋있는 것처럼 또 여기면서 이게 자꾸 회자되는 오히려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 그런 사람들만 하는구나 나도 그럼 그런 사람처럼 돼볼까 하는 마음으로 혹시 하는 건 아닌지 한 말씀 드리면은 황하나 씨 관련된 재벌 3사대의 마약에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전 궁금한 아주 큰 건 의문을 그러니까 갖고 전 남경필 장난만 봐도 딱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로 지금? 나타난 사람들은 잡아서 수사를 했는데 그 상선 수사는 거기서 안 됩니다. 그 상선 수사가 잘못돼 갖고 나머지 지금 크게 터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는 변호사님 앞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마약 사범들을 변호하는 사람들이 마약 수사 우리나라의 최고 에이스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마약 사범들을 변호를 합니다. 유아인 씨를 변호한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 마약 수사 검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검사 출신. 예, 변호사죠. 아니 근데 직업윤리라고 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 변호사는 해야 되겠지만은 이 마약 문제에 대해 최소한 그래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참 그래요. 원래 마약 사건은 예전에는 인천이랑 부산 그렇죠, 예. 이런 부산지검, 인천지검 이런 데서 사실은 특수하게 많이 했었었는데 요즘 이제 다 있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변호사로 옷을 벗으면 자기가 그동안에 했던 업 중에서 특화될 수 있을 만한 건을 찾는단 말이에요. 자기 전문 분야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렇게 나는 마약 수사 해봤으니까 마약 범죄자들을 변호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2년 안에 공 단위가 몇 개의 큰 단위의 수임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아놓으면 뭐하냐? 경찰들이 자주 하는 거는 잡아놓으면 뭐하냐? 내 위에서 수사를 지휘했던 저 변호사가 내 검사인데
다 풀어주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기법은 다 알아요. 그렇죠. 수사하는 걸 다 아니까 네. 어떤 식으로 잡아간지도 알고 증인을 어떻게 확보하는지도 알고 그 증인의 증거 능력이나 증명력, 신빙성 같은 거 어떻게 산약하는지 다 알고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고양이한테 그냥 밥 갖다 주면서 너 먹어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연예인이요. 이 솜털을 다 깎고 네. 출두를 했습니다. 옛날에 그랬었죠. 네, 몇 년 전이죠. 아예 항문에 있는 턱까지 다 안 그래서 안 나왔다고 그때. 나왔죠. 그랬었는데. 근데 그건 나중에 결론- 경찰 애들이 아주 빡 돌아갔고 발톱 옆에 있는 걸 뽑았습니다. 빡 돌아갔고, 그러니까 이게 누가 코치했느냐 보니까 변호사가 그 검사 출신 그 사람인 거예요. 빡 돌아갔고 그래 해볼까 해갖고 발가락 오른쪽에 있는 그걸 뽑아갖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죄를 받았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받았어요. 예. 대단한데요. 뭐 하자는 건지. 진짜.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뭔가 세게 하려고 하면은 실제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실제 현실에 맞는 무엇인가를 제공하는. 이게 언론 플레이만 하지 마시고. 네, 맞습니다. 좀 제대로 된 시스템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좀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수사해 주십시오. 자꾸 언론에만 대고 나 이거 합니다 광고하는 거를 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베프님하고는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노이라님, 이 정부는 항상 검찰들이 하듯이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게 하는 게 정말 싫습니다. 국제외교 일본, 미국한테는 우리 자존심까지 버리면서 굽신거리는 정부 치가 떨립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하늘담비님,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비틀렐리님 캐나다에서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또 재미있고 풍성하고 또 생각 깊을거리가 많은 그런 뉴스토마토 뉴스인 사회되었습니다. 자, 우리 베프님하고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 여기까지고요. 내일 7시 30분에 다시 이슈 3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 DMZ 평화 마라톤 4월 23일 일요일 아침 9시 30분 대회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개최합니다. 참가비 전액은 참가자 이름으로 기부되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리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2023 DMZ 평화 마라톤을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 DMZ 평화 마라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세요.